예, 주영진의 뉴스 직격 1시간 동안 듣고 나시면은 김창완 선생님의 저녁바람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성환영 기자, 문화일보의 허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러다가는 또 어느새 연말도 될 것 같고요. 또 새해도 될 것 같은데 지난 일주일 동안 또 많은 정치권의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첫 내각 인사가 당연히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 아니겠습니까? 허민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장관 인사가 왜 이렇게 빨라졌는지. 네. 예. 원래는 차관 인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장관은 지금 좀 봐가면서 천천히 하겠다라고 하는 기조였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현안들이 워낙에 지금 뭐 많아서 우리 시급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장관 인사하느라고 짐 빼고 뭐 청문회 거치고 뭐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이 국정 운영 수행에 좀 지장이 있을 테니까 차관 인사부터 하자. 현안 대응을 먼저 하자 이런 거였는데 오늘 장관 인사를 갑자기 발표를 해서 저는 저기 놀랐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중동 상황이 위급하다. 그 대통령실부터 전 부처 비상 대응 체계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좀 이 생각이 좀 발동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왜 전 부처 대상으로 이제 국정 업무 보고를 받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인수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다고 그러죠. 대신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 뭐 업무 보고 중단시키고 뭐 호통도 치고 뭐 국정호통위원회 얘기도 듣곤 하지만은 그 접하면서 이게 진짜 부처 상태가 지금 심각하구나. 빠른 대응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어쨌든 빨리 좀 장관 인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맞물린 거 아닌가. 일단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허민 기자 이야기 들으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그날 오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내각 인사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나고 인준 절차 마치고 나서 임명되고 나면 그때 가서 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후 늦게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상당히 급해서 되는 대로 지금 이조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이조 부총리의 제청을 받는 형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되는 대로 하겠다. 약간 기류가 오전과 오후가 그때 달라졌다는 그 인상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오늘 12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위중한데 빠진 데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또 눈길이 가던데 경제부총리가 상당히 지금 경제가 위중하다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발표 명단에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더 중요한 데가 빠져가지고 예. 기재부 또 국토교통부보다 빠졌죠. 산업통상자원부 또 행정안전부도 빠진 것 같죠. 예. 법무부 장관. 예, 법무부 뭐 이런데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흔히들 그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데가 좀 빠졌어요. 그만큼 고민이 좀 많을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 대표를 2번 하긴 했지만 이 뭐 관료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국회의원을 아주 오래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장관으로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고심의 고심,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명단 보니까 뭐 상당히 고심한 흔적 같은 게 좀 보인다. 일단 이런 성환영 기자는 오늘 발표된 12명 물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돼서 인사청문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장관직을 수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송미령 장관까지 포함해서 눈길이 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뭐 다 중요하죠. 예. 어느 장관이든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제 능력에 따라서 발탁하겠다. 뭐 이런 안배보다는 이제 능력에 따라 발탁하겠다 해놓고 사실은 안배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성도 여러분 눈에 띄고 여성가족부 장관뿐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 또 이제 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여성 3명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 안배도 어쨌든 좀 한 것 같아요. 예. 예. 이상하게 전북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전북이 많습니까? 예, 그 누구누구입니까?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 후보자가 예. 전북 김제고요. 그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 이분은 통일부 장관 2번째 하시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정동윤 장관이
장관으로 있던 2005년인가요? 이맘때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하고 극적인 면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딱 이맘때입니다. 또 이제 예.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의원 5선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서울 지역구 의원이지만 동대문. 전북 고창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전북은 참 좋겠다 제가 예.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LG 출신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백용훈 후보자가 LG AI 연구원장 유일한 40대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죠. 76년생이니까요. 그다음에 본래 공무원이긴 한데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후보자 이분이 현재 문재인 정부 때 국무조정실 2차장 1차장을 하고요.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입니다. 그래서 공직 생활을 마치고 LG 대기업에 갔다가 그 스카우트에서 갔던 다시, 거죠. 예. 그래서 LG는 굉장히 LG는 오늘 좋겠다. 즐거운 날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화민 기자는 어떤 분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네, 일단 특징을 좀 보면 지금 예.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일단은 이제 정치인 기용이 일단 예. 눈에 띄었고요. 정치인 민주당 정치인이 한 5명 정도 5명이 된다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안배가 또 눈에 띄었고 또 기업인을 이제 발탁한 것이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이제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게 눈에 띄었는데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송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닌 듯하면서 지역별 안배를 다 하고 선수별 안배도 대충 했어요. 국방 안규백 씨 서울이죠. 뭐 전북 출신이긴 하지만 서울이고 이분이 5선이죠. 네. 정동영 장관 역시 5선이고 전북 출신이고요. 보훈 인사 성격이 강한데 또 보훈처 장관 권오울 이분이 4선이고 네. 경북이죠. 이분도 이제 뭐 보훈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경북 안동 같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고향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원래 한나라당 출신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경부 장관 김성환 씨, 김성환 의원 서울이고 재선 삼선인가요? 삼선. 예. 저 노원구청장하고 삼선을 내리했군요. 예. 네. 그다음에 여가부 강선우 의원은 재선이죠. 최선입니다. 네. 해수부 여기 서울이고요. 강선우. 해수부는 이제 전재수 부산. 예. 여기가 이제 3선이고 그래서 재선 3선, 4선, 5선 그래서 에다가 뭐 부산, 서울, 경북, 전북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지역별 안배도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기업인 출신 말씀하신 것처럼 LG 출신 하고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네이버 고문, AI 수석도 네이버 출신인데 네. 뭐 LG가 굉장히 기분 좋은 것만큼 아마 네이버도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첫 홍보수석도 네이버에서 일했던 동아일보 출신의 그렇습니다. 윤영찬. 그분이 원래 언론인이라고 봐야죠. 예. 윤영찬이라는 분은 네이버에 뭐 어쨌든 당시에 보다는 네이버 출신이라고 또 기사는 많이 그렇긴 나왔었으니까. 합니다만 동아일보 기자를 워낙 오래 했던 예. 분이죠. 아무튼 예. 네이버 출신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네요. 네. 예. 네이버는 좋겠다. 오늘 뭐 두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북은 좋겠다. 네이버는 좋겠다. LG는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상하게 이 시간에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 윤석열 정부 내각과 국무회의를 두어 차례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내각 가운데 누군가는 유임시킬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누가요? 통합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앵커께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이 시간에 얘기는 안 했는데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아니 왜냐하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누군가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내란 사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러면서도 비상계엄과는 분명한 선을 그었던 그러면서도 업무 장악력이나 전문성 이런 측면에서 누가 있을까라고 봤는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 회의장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비상계엄은 제가 국무회의 참석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법적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건 뭐 감수하겠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저는 장관된 것을 후회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던 느낌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번에 유임이 됐는데. 예, 우리 주 앵커가 네. 참석자 저희가 해야 될 말을 다 해주셔서 아니 자, 예. 송미령 장관을 보면서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예.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예. 가졌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킬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송미령 장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인다라는 생각은
게 사실이고. 국정이 기획보고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뭐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뭐 잘 준비했다는 또 후문도 그래서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예. 때 질책을 당하지 않은 거의 아주 유일무이 또는 뭐 몇 안 되는 부처 중에 하나라고 좀 뭐 제가 들었고요. 예. 농촌경제연구원 지역개발팀, 농촌 그다음에 쭉 농촌경제원에서 부원장까지 하고 선임연구원 하고 농업 또 관측센터 센터장하고 장관했는데 완전 농촌통이에요. 농업 관련 쪽에서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 글쎄 뭐 이걸 가지고 뭐 여야 협치까지 운운하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국민통합의 사인을 확실히 보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유임의 상징으로서 여성 장관을 이제 찍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배려를 확실히 내보였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서 예. 그거는 굉장히 뭐 상징적으로 잘한 조치인 것 같다. 강선우 후보자가 여성가족부로 일단 발표는 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는 걸 어떻게 했느냐. 이건 아마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이 모두 끝나고 나면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되고 그러면은 아마 또 이름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 강선호 의원은 그 발표 자료 보니까 고향이 대구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 말씨를 써서 저도 서울인 줄 알았는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아주 오랫동안 고정 패널로 활동을 했었죠. 네, 사투리 전혀 안 쓰죠. 예, 전에 표준말 쓰고 그 당시에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한다고 해서 당시에는 만류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금태섭 의원이 만류하시면 안 되죠. 예, 왜 예. 그 남의 앞길을 막으십니까? 아니 그냥 한번 만류를 했었는데 본인이 워낙 의지가 강하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저도 부족했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강선우 의원이 이길 거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못했었는데 그때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었죠. 금태섭 의원이 현역이었고요. 당의 대표가 이해찬 대표였는데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 금태섭 의원하고 경선을 하겠다 하니까 그랬었죠. 이거 좀 위험한데 그래서 그분들을 사실은 다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선우 의원은 그 당시에만 해도 좀 무명이었죠. 그래서 네. 금태섭 의원이 아무리 좀 약해도 강선우 후보 정도는 경선에서 이기지 않겠느냐 했는데 강선우 그 당시 후보가 압승을 했어요. 네.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때 21대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 굉장히 잘한 편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복지, 아동복지, 뭐 여성복지, 복지 예, 전문가죠. 그런 예. 그 의정활동에 주특기도 있고요. 대변인도 또 오래 했고. 예. 그렇습니다. 또 대언론 관계도 좋고 아주 성공적인 정치인이라고 봐야죠. 자,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인선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말이죠. 조목조목 한번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면 왜 이 사람을 지명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외교 안보 라인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발표하면서 왜 지명했는지 어떤 설명이 들어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합니다. 64년 만에 문민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명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셨는데 성환영 기자, 그 문민 통제 우리가 말로만 해왔던 국방도 문민 통제가 필요하다는 그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이 관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잘했죠. 이게 세상이 좀 가끔 거꾸로 갑니다. 우리가 1공화국 때는 군장성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부통령을 한 이기붕, 네. 그 4.19의 도화성이 됐던 그분이 국방부 장관에서. 아, 예. 또 부통령 했었던. 예, 그렇습니다. 또 김용우 국방부 장관 1공화국 때였고요. 2공화국 때는 두 분이 계세요. 현석호, 권중돈. 예. 근데 현석호 장관은 2번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그분 이름은 좀 귀에 있네요. 현석. 예,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예. 이분이 사실은 장면 내각 때 그다음에 총리로 내정이 돼 예. 있던 사람인데 5.16 나는 바람에 이제 이상하게 됐죠. 아무튼 이 조선 총독부에서 관료 생활을 좀 했던 이런 정도 이력이지 군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16 쿠데타로 이제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지금까지도 군 장성 출신들만 국방부 장관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네. 몇십 년 동안 이런 잘못된 관행이 이어졌는데 비로소 이게 안규백 장관 후보자에 대한 뭐 평가를 떠나서 아주 뒤늦게 바로잡힌 굉장히 중요한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우리 군대 내 뿌리 깊은 사조직 문화를 척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시도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볼 때도 뭐 송선배 의원이랑 거의 대동소이한데 사실 미국의 경우에 이게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게 좀 어마어마한 파워 아니겠습니까? 뭐 국무장관의 파워도 있지만 뭐 양대 파워를 할 정도로 내각에서 정부 행정부의 미 행정부에서 미국의 하드 파워를 상징하는 이제 기구이자 기관장이 국방부 장관이고 그죠?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정부 부처이기도 네. 하고요. 그런데 국방부의 최고 책임자인 미국 국방장관 이게 문민 통제에 입각해서 민간인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이제 꽤 정착이 됐거든요.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은 무슨 뉴스 진행자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뉴스 진행자 이름 혹시 생각나시나요? 예. 뭐 예. 몸에 문신 예. 많은 것만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름은 이례적이라 할 만한 정도의 예. 그런 인사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 대통령 안보 관련 최고 참모 직접 대면 보고하는 내각의 일원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에서도 어차피 민주주의 모국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 민간인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전례를 우리가 봐서라도 뭐 국방부의 문민화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피트 헤그세스네요. 피트 헤그세스 팍스뉴스 앵커 출신이고요. 이 예. 안규백 후보자는 저도 궁금해서 기록을 찾아봤더니 22개월 복무했고요. 예비역 일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문민하지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문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뭐 다 누구나 군에 갔다 왔고요. 예. 다만 전직 군 장성 출신이냐 아니냐 이런 정도로 갈라야 사실 되는 거기서 차이점을 봐야죠. 그렇죠. 예. 예비역 장성이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예비역이 된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는 건데. 예, 특히 이제 정치인 출신을 시킨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예. 역시 정치인들이 이런 국방위원장도 경험했고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 김병주 의원이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좀 섭섭할 수도 있겠네요. 뭐 예. 그분은 또 다른 야심이 있습니다. 예. 좀 더 지켜보시죠. 국방장관은 알겠습니다. 5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안규백 의원이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명된다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5월 26일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백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이미 암시를 줬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제작진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군의 문민화는 뭐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차관이나 그 이하는 뭐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맞고 군정 담당은 뭐 그 적당히 또 중간쯤 섞을 수도 있고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양자택일적으로 극단적으로 안 가면 좋겠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은 민간인이 네. 하고 차관 이하는 적당히 군령과 군정을 그렇죠. 나눠서 담당할 수 있고 군령은 현역, 하고. 예. 군정은 예. 민간인.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국방 쪽을 담당하는 이제 뭐 예컨대 지금 세종연구소의 김정섭 수석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미 2022년 대선 캠프 때부터 그때부터도 김정섭 수석 연구원이 일을 같이 했었는데 이미 그 군령과 군정을 나눠서 군령은 현역, 군정은 민간인이라고 하는 등식 속에서 자기 스킴을 키워왔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또 보면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뭐 두 분도 익히 잘 아시는 정치인이고요. 새정치 당시에 대통합민주신당의 2007년 대선 후보로 나서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크게 졌었죠. 참패했죠. 예, 거의 크게 뭐 더블 졌었고. 스코어로 졌습니다. 그 이후에 대선 후보 출신이 오히려 자기 당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좀 쫓겨나다시피 해서 무소속으로 고향인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이른바 친노,
친문계로부터는 정동영 의원이 상당히 외면받았던 함께 할 수 없는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래서 상당히 인구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예. 근데 지난번에 국회의원 공천 받는 순간부터 이제 복권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번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로도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아마 의원직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지금 상징성이 워낙 크지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남북 관계가 통일부 장관 누구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또 북한하고 미국 관계, 뭐 북한 핵 문제 이게 훨씬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남북 관계 개선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관보다는 일단 상징성이 가장 큰 인물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하고 이를 봐가면서 이른바 실용주의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백두혈통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선대를 만나서 선대와 좋은 인연을 쌓았던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하죠. 예. 저 지금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동영 장관 후보자도 아마 그런 데 강점이 있을 겁니다. 정동영 후보자가 SNS를 통해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한마디만 부탁을 했었다. 대통령이 된다면 나를 대북 평화 특사로 꼭 써달라. 나는 그 일을 너무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씀을 기억하셨나 보다. 맞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후보자로. 평화 예. 특사죠. 그렇죠. 근데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명목상의 장관일 수도 있고 정말로 남북 관계에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통일부 장관은 그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그 자민련을 출입했을 때 네. 그때 김종필 총재 시절이었죠 그때. 예, 뭐 그래서 DJP 연합회에서 1998년도 이제 DJP 정부를 출범한 이후에 같이 이제 도쿄를 갔었는데 네. 도쿄에서 만난 그 당시 현직 수상 낙하소녀였는지 이름이 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김종필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깍듯하게 대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미 1963년 한일 협정 때 그 자기로서는 대선배 까마득한 선배를 상대해서 그 젊은 그 30대, 30대 예. 총리가 그 당시는 나이 차이 많이 났지만 그러나 한국의 총리가 일본의 총리로 만난 거니까 이미 65년도니까 30년 전 63년도 일이니까 30년 전에 일본 총리를 만나서 상대했던 파트너였다. 예. 그래서 지금은 존경의 의무를 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깍듯하게 모신 걸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러한 것도 여기에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미 김정일 옛날 그 위원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나누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또 이렇게 남북 관계 화해 문제 등을 논의하고 했던 사람. 그리고 이번에 다시 그 아들 김정은 시대에 또 북한을 마주하고 대하고 거기서 또 뭔가를 이렇게 접점을 찾아야 될 사람. 그렇다면은 아버지를 상대했던 분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또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예. 됩니다. 또 한편은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와 정동영 지명자 이렇게 보니까 다들 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외면받았는데 오랜 인구의 세월을 거쳐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또 상당히 중요한 요직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송민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명에 대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 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입니다. 네, 송민영 장관에 대해서는 뭐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보태신 말씀 있습니까? 이게 농민단체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합니다. 지금요? 예, 민주당에서 냈던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라고 건의도 했고 굉장히 좀 강한 반대 의견을 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 송미령 장관 뭐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정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 때 저는 보수의 대통령도 진보의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용주의적 뭐 국정 운영의 방침을 실천하는 하나의 뭐 상징적 조치를 한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권오울 보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이며 이번 대선에서 북극 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입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한나라당에서 아마 예전에 민주당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그렇습니다. 했다가 그다음에 한나라당과 통합하면서 한나라당 의원을 지냈죠. 그렇죠. 예. 이번에 16대 17대고요. 또 국회 사무총장을 했던 분입니다. 예. 이분은 이제 1957년생,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이 정치라는 그 현업에서 은퇴한 지 좀 너무 오래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좀- 통화를 잠깐 해봤는데 17년 유랑생활, 양의 생활을 그렇습니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해요. 예. 이게 정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어쨌든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죠. 그래서 역시 고향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전재수 의원은 사실은 예측된 인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차피 부산 경남 쪽에서 좀 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안 되는 부산 경남 출신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이번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략 예측한 대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최소한 깜짝 인사는 없었거든요. 예.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허민 기자 예, 딱 예.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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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울 의원은 1996년 15대 때 국회를 이제 진출을 이제 민주당 예. 때 그 당시에 꼬마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 복귀해서 새정치민주회의를 창당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결별이 되고 꼬마 민주당으로 남았을 때 근데 그때 이제 뭐 이제 소위 국민통합 추진회의 그래가지고 이제 노무현, 김원기, 뭐 유인태 예. 뭐 이런 분들이 그 딴 살림 차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어울리지 못했던 조순 총재를 영입했던 그룹이 같이 해서 한나라당으로 가가지고 이제 한나라당과 통합해서 다시 네. 이제 지금 이제 보수 여권으로 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는 사실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DNA를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봐야 되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상책이라고 봐야질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몸이 좀 예. 회복돼서 국정 운영에 좀 잘 했으면 좋겠다. SNS에 권오울 후보자가 이미 그 건강상의 문제도 잘 극복했다라고 제 띄웠던 그 글을 읽었던 기억도 나고요. 뭐 건강은 괜찮다고 네, 그렇게 다행이네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번 장관 인선을 보면서 뭐 또 많은 또 민주당을 잘 아는 분들도 그런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적어도 민주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인준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 자리도 뭐 마음만 먹으면 결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첫 내각 인선을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발표된 장관 후보자만 보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전재수 의원은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걸 아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 출마할 경우에 유일한 지역구 부산 지역구 의원이라는 게 좀 걸림돌이다. 누가 그 자리에 나서서 될 수가 있을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됐고 권오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북 지역의 뭐 경북지사 뭐 이런 후보자로 얼마든지 또 예상할 수 있고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들을 갖고 거기까지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아닙니다. 분석들을 하는데 선영 기자 아닙니까? 예. 제가 취재한 바는 예.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도 좋다라고 내부적으로 동의가 된 사람이 우상호 정무수석. 정무수석 그거는 한사람. 본인이 고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사했는데도 대통령이 같이 하자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내년 예. 지방선거에 나서려면 좀 빠르면 연말, 좀 늦어도 내년 뭐 법적으로는 뭐 90일인가 100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게 예. 문제가 예, 아니고요. 예.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다른 겁니다. 예. 국회의원하고 또 달라요. 국회의원 공천이야 막판에 가서 마감 시간 앞두고 해도 되지만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서울시장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국무총리를 그야말로, 하다가 예. 어떻게 연말연시 그만두고 나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충남지사 후보 그렇게 비서실장 겨우 뭐 반년하고 나간다고요?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예. 어차피 의원직을 유지해가면서 장관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분들이 직접 후보로 나설 가능성보다는 오늘 이제 지역 안배를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대구, 뭐 안동,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강원도 그 국무조정실장 후보자 윤창열 후보자 예?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원주 대선고 출신이더라고요. 아, 강원도 출신 원주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지역 안배를 꽤 했구나. 이제 예. 포괄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좀 의식을 해서 인사를 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우리 주앵커하고 성 선배 말씀의 중간 정도에 있는데 예. 성 선배 뭐 취재력은 제가 뭐 잘 아니까 예. 그걸 긍정하지만 한편 2017년도 예를 봤을 때 탄핵 이후에 지금도 탄핵 이후에 이제 대선을 치렀던 거고 8년 전 탄핵 이후에 2017년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아주 뭐 소위 말해 독식을 하죠.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 거의 뭐 싹쓸이라는 표현에 가까울 네.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류교체 그러니까 저 리얼라이언먼트 일렉션이라고 소위 재조정 선거 예. 또는 이거를 좀 중대 선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중대 선거를 통해서 하여간 뭔가 이 전반적인 주류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뤄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이번에도 이번 대선의 이 여파를 몰아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총선에서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는 또는 거기에 적합한 상징성이 있는 이 장관 인선을 마음 먹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게요. 이제 제가 논쟁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선거에서 누가 어느 당이 승리하는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국민들 뭐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게 중요할까요? 저는 이게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읽히는 순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2018년 지방선거 이긴 거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실 위험한 정권을 이긴 거고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잘 뒀다가 차출해서 내보낸다. 그것 옳지도 않고요. 지방선거 승패보다는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 때 망가진 어떤 외교안보하고 경제 민생 이쪽을 좀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 진정성을 국민한테 입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민생과 경제가 중요하냐 아니면 이 지방선거 이기는 게 중요하냐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둘 다 잡을 수 있는 카드를 이제 뭐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이른바 주류 교체 뭐 이런 거는 별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별로 그런 생각이 저는 없어요. 강력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을 거다. 다릅니다. 저는 문재인 생각이 전 듭니다. 대통령하고 좀 달라요. 특징이. 예. 어차피 이 민주당 전체를 이상하네요. 책임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좀 반정치주의자라는 그 분석 평가를 들을 정도로 좀 정치와는 맞지 않는 유형의 그분은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분이 더 책에다가 여러 번 예. 써놨어요. 한국 사회 메인스트림 주류를 예. 교체하겠다. 책에다 아예 쓴 분이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했던 얘기죠. 2002년 대선 때 그게 또 화두가 됐었고.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게 이제 세화됐던 예. 분이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성한용 기자의 취재 결과 이번 내각 인선과 내년 지방선거는 관련이 없다.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보태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정치는 생명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내년 예. 지방선거 전망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뭐 얼마든지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를 그냥 제가 한번 덧붙이겠습니다. 이거는 내년 초가 되면 그때 또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